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전소설이었고요. 심청전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육, EBS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얘는 출제 예상 AA급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청이의 효심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작품이고, 이런 어떤 그 시련과 극복의 어떤 플로우가 아주 정형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고전소설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소설이에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그걸 이제 극복하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럼으로써 우리도 주인공처럼 착하게 살아야겠다. 심청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주인공처럼 부모께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전소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고전소설은 크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극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은요, 처음에 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이내 그것들을 조력자의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스스로 결국에는 극복해내는 그런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동의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옛날에 주인공이 이랬었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 하지만 결국에 착하게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받더라.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근데 우린 또 재밌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냐, 이 시련 파트에서 굉장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죠. 이 부분이 굉장히 긴장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단어를 하나로 묶으시면 좋겠어요. 시련 파트에서 우리는 흥미를 느끼고 긴장감을 느껴. 그러면서 이제 이내 이런 극복 그러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공처럼 착하게 효도하면서, 부모께 효도하면서, 임금께 충성하면서, 이 열은 남녀간의 의리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그치, 유교적 가치관 중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러면은 그 부인도 이제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만을 사랑하며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던가, 이런 옛날 봉건 시대적 어떤 가치관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시련 속에서도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효심이 깊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깊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에 대한 어떤 의리가 있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 모든 걸 극복해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소설은 결국에는 독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고전소설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비슷하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롭고 우리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맨날 어떤 모티프들이 나오냐면, 모티프는 소재죠. 전기성, 굉장히 신비로운 기이한 이야기들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기성의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꿈속에서 갑자기 신선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부채를 하나 주고 위기 상황에서 꺼내보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럼 막상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이 진짜 부채를 꺼내면 그 부채가 굉장히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던가 본 적 있죠. 그다음 알약 하나가 주인공의 목숨을 살려준다던가, 우리가 적강구조, 옥황상제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모든 전기성이 어떤 고전소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이 파트, 시련, 흥미, 긴장 파트에서 전기성, 기이함을 전달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를 좀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그렇잖아.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선지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어떤 전기성들이 좀 있었지? 신비로운 요소들은 뭐가 있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신비롭고 재밌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음모와 계략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의 표면과 사건의 이면이 다른 거야. 표면적으로는 요래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지. 이런 구조들이 많잖아요, 이 시련 파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음모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또 동시에 재미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음모 파트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죠. 음모, 계략, 계교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력자, 그죠? 항상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력자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도와주고, 주인공이 이내 그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이런 플롯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빈줄 모티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뻔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 효, 열. 그래서 뭐 이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맞는다. 뭐 사필기정, 인과응보, 복선화음의 이치. 이 모든 교훈들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전소설의 어떤 굉장히 큰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고전소설을 빠르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 실현 파트구나. 좀 있으면 극복 나오겠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원칙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변칙적인 고전소설을 여러분이 또 잘 골라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야? 교훈이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네. 오히려 교훈이 시대 비판이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히려 더 잘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 고전소설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복이라던가 문제에서 이 고전소설은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런 거를 짚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모습을 이해해야 특이점이 있는 고전소설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큰 고전소설의 어떤 법칙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청전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 앞부분이 다 실현이잖아요. 앞부분 다 실현이야. 그리고 뒷부분이 뭡니까? 극복이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 극복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내는지 한번 봐요. 일단 첫 부분은 인물관계도 잡아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인물관계도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대사가 약간 길어. 이 고전소설의 어떤 옛날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발화 자체가 좀 깁니다. 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그 바가 있으면 앞부분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엄청 많이 깔아놔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여기 보면 뱃사람들한테 몸을 팔려고 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근거가 한 트럭이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몸을 팔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고전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앞부분에 뭔 근거, 이유가 굉장히 많아.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 인물들의 말하기를 읽을 때 앞부분이 근거야. 좀 기니까 근거를 좀 빠르게 파악하시고 더 집중해야 될 건 뭐야? 그 근거로 인한 주장이겠지. 이 주장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찝어나가는 독해를 하셔야 글을 잘 읽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거가 뭐야?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야. 앞을 못 봐서 공양미 300석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쌀이죠. 쌀 300석을 이제 부처님께 갖다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꼭 눈을 떴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인당수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오늘 데일리 퀴즈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인신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뭐 예를 들자면 뱃사람들이 어딘가에 장사를 하러 갈 때 가다가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갑자기 거센 파도가 친다던가 막 해일이 배를 덮친다던가.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바다의 신에게 빌었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기상청도 있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바다의 어떤 막 이제 해일이라던가 풍랑이라던가 파도라던가 그런 걸로 배가 좌초되는 모든 사건들이 신의 노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무당을 이제 불러서 바다의 신에게 막 빌었단 말이야. 빌 때 어떤 악습이 있었냐면 이 사람을 바치는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위험한 제안을 수락을 한 거죠. 이 뱃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청이가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안 그래도 제물로 바쳐질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심청이가 내가 300석만 주면 그 제물이 되겠다. 한마디로 나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 어떤 조선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청이의 효심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봤을 때 뱃사람들 사이코죠. 근데 이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뱃사람들은 오히려 심청이를 가련하게 생각하는, 인정이 있는 좀 따뜻한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심청전이 나왔을 때 이 뱃사람들 진짜 악독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뱃사람들은 오히려 심청이의 어떤 상황,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청이의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공양미산백석을 준 다음에 나중에 뭐 신봉사도 좀 돌봐주고 이럽니다, 뱃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걸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뱃사람들이 따뜻한 놈이 미친놈들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허락을 한 다음에 300석을 몽운사로 보낸 거야. 이제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지, 심청이가. 근데 결국에 아버지가 눈을 못 뜨죠. 그 중요한 말이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가 충격받아 쓰러질까봐, 그지? 아버지한테 진실을 숨기는 거죠. 사실 진실은 내가 바다의 제물이 되기로 했어요. 아빠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쌀 300석이 어디 있어요?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데, 우리가 쌀 300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바쳐서 바다의 제물이 돼서 쌀 300석을 아버지를 위해 마련했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양반집에 수양딸로 가기로 해서 양반집에 가서 제가 그 딸내미가 되면 공양미산백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 아버지는 바보야, 언제 가니? 이러면서 눈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답을 좀 보면, 신봉사가 심청이의 거짓말을 듣고 속는단 말이야. 아이고 잘 됐구나, 이런 띨띨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뭐 심청이의 표정을 좀 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챘을 텐데 신봉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신봉사가 지금 속았잖아. 거기에서 심청과 신봉사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면 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갈등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속았구나. 그럼 심청이를 말리지 못할 테니까 결국에 심청이는 죽으러 가겠구나. 오히려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죽기 전에도 뭐합니까? 아버지 빨래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뭐 죽기 전에 자신의 어떤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심청이는 철저히 아버지를 위한 어떤 준비들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효심이 맥스란 말이야. 이 모든 장면들이 심청이의 효심을 맥스로 보여줘. 왜 그럴까? 자, 우리가 결국에 이 고전소설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돼. 심청이가 효심이 맥스여야 나중에 어떤 해피엔딩의 결론이 나왔을 때, 나도 심청이처럼 부모를 이제 잘 모셔야겠구나. 부모에 대한 효심을 내가 깊고 크게 가지고 있으면 나도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깨달음을 심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효심을 맥스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어찌 부친을 속이겠어. 이건 누구의 평가죠? 지금 누군가가 심청이를 평가하고 있죠.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겠냐마는, 이거는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해서 독자들한테 말을 거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고전소설만의 특징이다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현대소설은요, 갑자기 서술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술자세요. 서술자입니다. 심청 같은 효녀가 어찌 아버지를 속이겠어요. 이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현대소설은. 근데 고전소설은 이렇게 서술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독자들한테 말을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고전소설만의 특징이니까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해두셔야 돼. 왜 이런 특징들이 나오냐? 대부분의 소설들이 옛날에는 판소리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옛날 소설들은 이 전기수, 뭐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들 혹은 판소리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관객이 되는 것이고, 그들한테 말을 건네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판소리에서부터 이 심청전이 소설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공연하는 사람들이 관객들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죠.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이거는 고전소설 빈출 포인트니까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해서
통해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개입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도 우리가 인물관계도 잘 잡아야 돼요. 중략 부분 뒤에는 이제 다시 인물사건 배경이 새로 세팅되니까 체크를 딱 해봤을 때 이제 심청이가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황후가 된 거죠. 그리고 부친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그쵸 가물가물하여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진 거야. 이게 심청이가 한 말이죠. 심청이가 황후라는 걸 여러분이 잘 체크했어야 돼. 파악을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눈치껏 이제 해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신봉사가 우리 사연을 얘기하죠. 우리 딸은 벌써 죽었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역시 제가 여기에다가 주장을 잘 뽑아내서 밑줄을 쳐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이가 뭐래? 아버지 그게 저예요 라면서 부녀가 상봉하고 마지막에 눈이 딱 떠지면서 독자들이 어떤 생각하겠어? 아, 심청이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잘 지키니까 결국에는 복을 받았구나. 나도 부모께 효도해야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고전소설의 어떤 의도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또 교훈의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에 심청이가 얘기하죠. 요게 지금 이게 신봉자의 말이었는데, 신봉사의 말이었는데 우리 딸이 그 말을 듣고 어디 가서 공양미 300선만 있으면 우리 아빠가 눈을 뜰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신의 여식, 신의 자식이 듣고 어찌 아버지가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니? 어찌 우리 아빠가 눈을 뜬다는 말을 듣고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내 몸을 팔아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아빠 눈을 뜨게 해주겠어. 심청의 효심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말 자체는 오히려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강조되는 심청의 대사다라고 해야지, 심청이가 효행보다는 효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 잘못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으면 알 수 있군. 그건 틀렸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결국에 고전소설의 모든 실현과 극복 플로우는요,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어떤 효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가물가물했는데 황후가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해. 처자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처자가 아내고 자가 자식이죠. 그리고 이런 신, 이런 단어들 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어떤 그 높은 신분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신하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이 황후가 심청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걸 잘 체크하셔서 아, 심청이가 결국에 시련 속에서 황후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의설화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만 좀 해두시면 아, 요거 요 첫 부분에 나오는 심청이의 어떤 그 성격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심청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건에 이제 처해 있어. 심청이 좀 이상한 애야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심청이는 효심이 굉장히 깊은 인물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이념인 효의 교훈을 전달한다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고전소설은 지문을 크게 한번 읽는 거예요. 장면 단위로. 아, 이 부분은 시련이야. 아, 이 부분은 극복이야. 아, 이 부분은 심청이가 팔려가는 장면. 아, 이 부분은 심청이가 아빠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 이렇게 장면 단위로 여러분들이 라벨링을 해두신 다음에 선지 판단할 때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 선지가 너무 치사한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일단 크게 장면 단위로 읽고 선지를 읽을 때는 꼭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선생님 지문에서 빠르게 못 찾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 단위로 여러분들이 라벨링, 장면 단위로 좀 붙여놓고 나눠놓고 그 장면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빠르게 찾으란 말이죠. 알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오늘도 훈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어휘들 제발 다 정리 좀 해놔. 틀려도 좋으니까 싹 다 어휘들 좀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조금씩 고전소설의 빈출 어휘들을 또 깨닫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항상 승리와 함께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고 고되더라도 항상 위기가 기회야.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언제나 내가 위기고 힘들잖아. 동시에 양면이야. 기회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같이 힘내서 한 발짝 한 발짝 좀 뛰어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라톤 달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제출하면서 쌤이랑 이야기 나눕시다. 고전소설 장면 단위로 잘 독해해서 우리가 정답 확인해서 골라냅시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전 인사드릴게요. 안녕.